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부동산, 우리 사회에선 참 민감한 단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뛴다고 해도 걱정이기도 하고요. 또 내린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또 변동폭이 클수록 우리의 삶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요. 요즘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공급이 좀 남는다고 하는데 매수해야지 될 사람들 혹은 매수할 사람들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런 식이면은 대출도 조여지는 내년이 되면은 시장이 크게 침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설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겠지만은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갈지 오늘 금요기획에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의 부진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전이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종합주가지수는 19.67포인트 0.99% 하락해서 197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포인트 0.72% 하락해서 685.7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 밤의 시장을 해외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2에서 생각보다 이 경기 부양책이 강하지 않았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독일 증시는 4% 가까이 빠졌고요. 미국 증시 역시 22가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이번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더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부담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1%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전이되면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주시장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2,000선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약간 의문인 게요. 유럽 중앙은행 22가 양적 완화를 한 것이 좀 부족하다, 예상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다 악재라고 부르는데 꼭 그렇게 볼 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늘 실망하더라고요. 용돈을 10,000원 줄 줄 알았는데 네. 3,000원밖에 안 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했다 이렇게 애들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거 하나는 유럽에서 채권을 더 사는 규모를 네. 더 늘릴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게 살만한 국채가 남아있지 않다. 네. 그래서 이 채권을 사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러려면은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금리를 더 많이 내려서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될 거다. 이런 의견이 또 팽배했는데 예상이라기보다는 우려와 같이 채권을 더 사진 않겠다. 사는 기간만 늘리겠다라고 했고 네. 예치 금리 역시 10bp 0.1%만 낮춘 걸 보면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이 주식시장에 좀 세게 반영되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을 세게 쓰지 않은 거는 달리 보면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버틸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많이 네. 악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늘 시장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시장 반응이 좀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어쨌든 그 전날 또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민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중첩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만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22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네.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이건 시장에는 부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시 환율은 좀 변화가 있었나요? 환율 의외로 되게 잘 버텼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하지만 이 달러가 약세, 유로가 강세 간 거 보면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도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7.9원 내려서 1156.7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니까 환율의 흐름은 국제 정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제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좀 특별한 종목이나 업종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업종이나 종목을 논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네.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것들이 통해서 보험 업종만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보험 업종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었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네. 그나마 눈에 띄는 건 보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화학주도 좀 수단매가 일어나면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하락한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 동안에 유가가 다시 미국의 WTI 기준으로는 다시 40달러를 중심으로 레벨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생각보다 장사를 잘했던 화학 업종이 이제 원유가와 제품가의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 또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화학 업종이 맞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12약제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중순쯤에 있는 FOMC를 기다리면서 계속 비슷한 움직임은 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중반에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음 주도 시장이 조금 조심조심 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 같아서 시장 알겠습니다.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좀 국가 채무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2060년 지금부터 몇 년 뒤인가요? 좀 되면은 전체 경제 규모의 60%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놨는데요. 아, 장기 전망은 처음이군요. 네, 예. 기존의 이 제도와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치면 예. 2060년에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2.4%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세출 구조 조정, 즉 씀씀이를 줄이면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고요. 반대로 이 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의무 지출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으면 부채 비율이 9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 나라 살림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40%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2060년에는 이보다 22%포인트 더 높게 뛴다는 건데, OECD 평균이 아직 115%여서요. 여기와 비교하면 아직 좀 재정 건전성은 좀 좋은 편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성장률은 좀 계속 떨어지고, 이 각종 복지 지출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기재부는 여전히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이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기재부는 불과 1년 전에 국가 채무 비율을 3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좀 강조를 해놓고선 벌써 40%를 넘어섰으니까요. 네.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60년쯤 되면요? 네, 그 전에 2044년에 좀 적자로 돌아서고, 예. 2060년에 좀 바닥을 아예 드러낼 것으로 좀 전망이 됐고요. 이 사학연금은 2042년에 또 이 건강보험과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과 2028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선다고요?
네네.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적립금이 없어지고 그 들어오는 이 보험료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연금을 주는 형태로 바꾼다는 건데, 그래도 이 기재부는 현재 이 저부담 고급여의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대의 부담들이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부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고. 덜 되는 받고. 거죠. 네, 덜 받는. 2044년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긴 하네요. 잘 네. 받아야 될 텐데. 네. 예. 삼성그룹이 이제 사장단 인사를 하고 임원 인사도 단행을 했죠. 네, 오늘 그 임원 승진 인사를 했는데요. 네. 모두 294명이 임원으로 좀 승진했습니다. 뭐 임원만 294명이면 아주 많아 보이긴 한데, 이 작년과 비교하면 17%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네. 실제로 이번 승진자 숫자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247명 이후에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삼성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삼성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요.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죠. 네, 오늘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일부를 포함해서 이 고위급 임원 9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를 앞둔 이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이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이들이 삼성그룹 내부자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네.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아직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합병 비율 가지고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후계 구도를 좀 이렇게 위해서 좀 무리한 합병이었다. 뭐 이런 좀 논란이 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이 지분을 사들여서 이 합병의 공개로 반대하고 또 소송전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열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이 그런 사실만 좀 확인이 되면 사회적인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그룹 측은 일단 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년도의 정부 예산의 규모도 정해지고 씀씀이도 좀 정해졌잖아요. 어디 쓰겠다. 근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아주 어린 아기들, 영아에 대한 기저귀 값, 분유값 같은 것들은 좀 지원이 는다고 하죠. 네, 내년부터 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이 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의 2배인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내년에 이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지원 단가가 당초 월 32,000원에서 64,000원으로 오르고요. 예. 조제분유 지원 단가도 43,000원에서 8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값을 모두 지원을 받으면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인데, 예. 중위소득 4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약 169만 원이 안 되는 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제분유는 이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기간은 이 기저귀와 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에 1년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좀 관리할 때가 왔어요. 연말정산 준비하려면요. 근데 올해부터 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 관리가 아주 깐깐해진다고 하던데요. 네, 국세청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허용된 2,468개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또 활용 실적 명세서를 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정기부금 단체는 2조 2천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1조 9천억 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가운데서 248개 단체가 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해오다 적발이 됐다는 건데, 주로 이 소규모 절과 교회 등 이 종교단체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또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가짜로 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공제 금액을 토해내고 또 여기에다 과태료까지 좀 물어야 하는데 네. 예, 실제로 뭐 기부한 사실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부한 돈보다 더 부풀려서 영수증을 낸 사실이 적발이 되면 낸 세금의 40%를 좀 과태료로 내야 되고요. 설령 이게 실수로 뭐 그렇게 했더라도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한우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합니다. 예, 티본 스테이크도 좋아하세요? 아, 이거는 뭐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예. 근데 한우 티본 스테이크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파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이 예. 한우 티본 스테이크도 그렇고 이 한돈 등삼겹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정육점이나 마트, 백화점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수입산으로 사거나 아니면 아예 뭐 전문 음식점에 가야지 맛을 볼 수 있었다고 왜 하는데. 그랬었죠? 예, 그 이유를 보니까 약간 좀 황당한데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이 부위 등급별 구분 방법 고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국산 쇠고기는 10개 부위, 돼지고기는 7개 부위로만 나눠서 팔도록 좀 규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우 티본 스테이크 부위가 나오려면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데 이걸 안심과 등심으로 따로 잘라서 좀 팔아야 됐고요. 등삼겹도 등심과 삼겹살로 나눠야지 판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이 고시를 개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다양한 부위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또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군요. 네. 예, 한우도 티본 스테이크 부위를 이제 좀 다양한 데서 네. 사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걸로 알면 되겠군요. 네.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한국 기업도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 올해 이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 기업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4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뭐 예상보다 좀 적은데요. 실제로 200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 FT 500에 포함된 한국 기업 숫자는 2006년에 과 2009년 이 9개로 이 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반면에 중국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8개 기업을 좀 해당 순위에 올렸고요. 올해는 이 기업이 37개로 늘리면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은 2005년 500대 기업 중에서 절반을 거의 차지를 했다가 2011년에 이 160개로 좀 가장 좀 적은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올해는 209개로 좀 다시 올라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몸집이 큰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몸집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네,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금요일 2부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고 있죠. 경제신간 코너에서는 직업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책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커리어 컨설턴트 도다 도모히로의 신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칵테일 파티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2부는 경제상식 퀴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해진 양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가 분양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거래가 급속하게 감소를 하거나 과잉 공급된 물량으로 인해서 이것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는요. 1번 미분양, 2번 재건축, 3번 미용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양의 일정 부분이나 또 전부가 분양되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 미분양, 2번 재건축, 3번 미용실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마지막 안주 숙취소 캔디 킵스립 한 통,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한국음악의 콜라보를 선보입니다. 정동극장의 기획공연 전통 ING 제나 탱고 콘서트 초대권도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워커홀릭이신가요 혹시? 약간 그런 일은 왜 하세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책 제목이 그거라서 예, 제가. 역공을 당했습니다. 예. 사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거든요. 나는 일을 왜 할까? 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먹고 살려고. 그것도 있죠. 근데 이 답변도 정말 소중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뭔가 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네. 또 그게 제가 일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먹고 사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내가 오늘- 일하는 이유가 오늘 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된 이유가 이 책의 카피에 제가 확 꽂혔어요. 그래요? 책 표지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표지 사실 제목보다 예.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있어요? 얼떨결에 30, 두리번거리다 40. 예.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예. 정말 맞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는 하다 일을 보니 그렇죠.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예.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좋은 하시게 일은 또 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직장을 예. 잡고 일을 해보면 네.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하던 학창 시절이 정말 그때가 좋았다. 네. 네. 요즘 N4 세대란 말이 유행할 만큼 사실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네. 포기와 절망이 익숙해져 버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과연 일이 어떤 의미일까? 일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청춘들 네. 막상 일은 하고 있지만 왠지 열정페이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노력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이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닌 것 네.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직장인들 참 많이 계신데요. 한 취업 포털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요? 네. 근데 오. 과연 이직한다고 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이나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것도 참 나쁜 경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관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저명한 커리어 컨설턴트인 도다 도모히로는 이 책을 통해서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네. 열정을 추구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신다는 거죠? 예, 저 이게- 하셨으면 이 책 디스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 예. 이런 메시지는 너무 네. 많이 있는데요. 예. 선택의 여지는 많지만 막상 맞는 일을 찾기도 어렵고 오래 하는 데는 별로 없는 네. 현대인들의 고민의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 들고 있는데요. 일과 직업에 대한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소개하면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으로부터 먼저 벗어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먼저 들어가 있는 일본이라서 그렇죠. 예, 우리의 선배의 격으로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일 날 일일까?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지? 평생에 걸쳐 하고 싶은 일이 있니?
라는 어른들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되물어보자. 20대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셨어요? 라고. 아마도 그렇게 물어본 어른들의 90% 이상은 20대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고민하기보다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직업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쫓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다.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데 지름길은 없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을 쉽게 발견했다면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을 정했다면 그 일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그것의 핵심은 그 일을 직접 할 경우 경험하게 될 힘든 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내 어릴 적 꿈은 두부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부가게를 운영하려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해보았다. 두부가게도 정치인도 하고 싶은 일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찾기 어렵다. 나는 이렇게만은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구체적인 답을 내기 쉽다. 그렇게 나온 답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 범위가 좁혀지면서 조금씩 삶의 축이 드러날 것이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은 딱 꿈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어요, 사실. 예, 안 시켜줘서 멋지신데요? 그렇지. 예. 네, 네. 근데 이 얘기를 보니까 두부가게 하고 싶었고 정치인 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좀 뭐 맞지 않아서 그렇죠. 예,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고 네. 내가 이렇게만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많이 좁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직장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예. 여전히 우리는 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뭐 어느 회사에 거의 들어가고 직장. 싶어요. 예. 직장.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자는 일은 결혼 생활과 비슷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인 것 이게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을 해봐도 후회, 안 해봐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해보면 좋아한다라는 감정만으로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아한다라는 생각만으로 일에 뛰어들면 네. 그 일을 오랫동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맞아요. 또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요. 예. 일을 해보지 않으면 또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수가 없는 법이고요. 저자는 일해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는 것은 방 안에 앉아서 수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속으로 좀 뛰어들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고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나는 어떤 일이 맞을까 매번 고민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해보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작가로서 저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때 두부가게를 꿈꿨던 분이시지만 정치인도 꿈꾸고요. 이분에게 간혹 글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작가니까.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쉽게 네 좋아합니다라고 답변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대신에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품도 많이 들고 이래저래 힘든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글을 쓰는 것이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그 말을 딱 하고 나면 내가 글쓰기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네. 느낌이 든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정말 아무거나 단순하게 막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예. 예. 사실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사실 일본의 상황이 요즘 프리터족이니 여러 가지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분들 정작 또 예.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고민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이제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어 하기보다는 하다 보니 재미있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데라다 도라이코의 수필집의 명구를 소개하기도 예. 하고요. 나는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하기를 마음을 다해 바랬다. 네. 하지만 내가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사소한 일을 위대하고 숭고한 일처럼 해내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헬렌 켈러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또 나는 꿈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꿈은 꾸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공을 던질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 이게 일본 유명한 야구선수 가운데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한 마사카 다이스케가 입단 인터뷰 때 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예. 강력한 문구들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때도 바야흐로 12월입니다. 해를 마감을 하려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또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 것 같은데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서 일의 의미를 생각하기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누구나 자신만의 일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10명 가운데 9명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맞는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네. 사실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유럽의 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저쪽에 있는 산을 파서 네. 반대편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참 힘들었겠죠. 그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다시 그걸 파서 원래 있던 자리로 그러니까 산을 옮겨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몇 예. 주가 지나자 네. 포로들은 넋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실험이었던 거예요. 인체 네. 실험.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을 계속 시켰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포로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착란을 일으켰고요. 자살을 시도했고요. 의미 없는 일을 하다가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간 의미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정서가 불안정해졌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공허함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알지 못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산을 산을 계속 옮겼다. 옮기다니요. 예. 이게 포로들로 하여금 가장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과연 네.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싶다면 예. 그에게 완전히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일을 시켜라. 라는 문장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예,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예, 일의 의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저는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예, 의미가 없다면은 탈출하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Aspettiamo. 예,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조완조페 감독의 영화 그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영화인데요. 네. 일종의 그 스릴러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그 영화 메멘토가 있었는데 네. 그것처럼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억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내용이 어때요? 네. 크리스틴이라는 나이 40의 여성이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그 잠에서 깨면 항상 그 남편 그 벤의 품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틴은 이제 전날에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진짜 메멘토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잠만 자면 잠자기 전에 일어났던 전날의 일을 모두 잊어버리니까 남편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뭐 친구는 무엇인지 어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40인데 하지만 기억은 딱 20살에 멈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비밀스럽게 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심리학자인 네시 박사인데요. 네. 이 박사가 전화를 통해서 나는 사실 2주째 당신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도 모르나 보네요? 전날 받은 건 기억을 하지를 못하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네시 박사와 계속 상담을 하면서 10년 전에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고 계속해서 기억을 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전에 그날 무슨 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네. 사실 또 계속 기억을 못 하고요. 이것을 이제 찾아보겠다, 기억해 보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씩 그 진실에 다가간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진실을 찾나요? 그래서? 네. 예.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의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진실을? 이 네시 박사가 제안하는 게 네.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날 잠들기 전에 이제 크리스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디지털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녹음을 합니다. 네. 너는 내일 아침 일어나면 기억을 못 할 텐데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진작 이렇게 있었으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크리스트는 그 남편에게 내가 사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따져 묻는데 왜 그걸 빨리 말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틴이 당신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없었다 이러면서 또 반박을 합니다. 남편 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영화의 그냥 내용이고 어떤 경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아내 크리스틴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뒤부터 남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는데요. 네. 이제 그저 근성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냐 이러면 그냥 뭐 그랬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거는 원래 의심 안 해도 그렇게 되는데. 네. 대신 이제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는 네시 박사의 말은 대단히 신뢰를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성으로 듣는 얘기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급기야 답답해진 상대방이 야 정말 내 말 듣고 있냐 이렇게 짜증까지 낼 수도 있는데 네. 이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들어지는 이런 선택적 지각을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칵테일 파티 효과. 근데 네. 왜 칵테일 파티 효과인가요? 네,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칵테일 파티,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티를 할 때 네. 아주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든가 네. 혹은 내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 같으면 지나가는 얘기라도 잘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를 좀 욕을 하는 얘기라든가 예. 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암만 시끄러워도 잘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떠들썩한 칵테일 파티에서도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들린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갑자기 뭐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학생의 경우에 네. 학점에 관련된 얘기,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잘 들리는 건데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 이런데 어린이 발표회 구경을 갔다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는데 엄마 하는 목소리 한꺼번에 정말 내 아이의 목소리 잘 들리는 경우 아마 겪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네.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우리 인간의 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뇌과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꺼번에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변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쏟아져도 자신의 뇌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독 그 자동차 메이커 잘 보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주인공의 옷에 먼저 또 눈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는 자동차 좋아하는 분일 테고 부자는 뭐 패션에 민감하거나 패션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영화 보다가 그 주인공의 신문을 보게 되면 네. 그 신문 저도 어떤 신문인가 하면 더 보게 됩니다. 편집국장이 이거 들으세요? 왜 그러세요? 예, 제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우리 그 배고플 때 보면 유독 예. 먹는 광고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 그렇죠. 예, 또 밤 시간에는 소국 광고의 집중도가 높은데요. 아니, 밤 시간에 먹는 광고에 전 집중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예, 야식 광고는 더 잘 들어오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저녁 시간대 먹거리 광고, 또 밤에 소국 광고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 이제 우리 배고플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가지 말라 이런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배고플 때 대형마트 가면 뭐 그냥 듣는 얘기도 이게 잘 들어오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것저것 주워 담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주식 투자자도 그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정보가 유독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신문에 난 조그만 정보도 흘리지 않는데요. 네. 반면에 그 자신이 투자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는 종목은 아무리 신문에 크게 보도가 돼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사실 칵테일 파티 효과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층간소음 이거 유독 못 견디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걸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최근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그 이웃 간의 충돌이 잦아져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막상 그 현장 조사를 가보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층간소음 분쟁 10건 중에 7건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즉 그 발소리 정도인데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윗집에서는 야 그게 뭐 대단한 소리라고 그러느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밑층에서는 이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웃 간에 그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린 거죠. 저 집은 너무 시끄러워.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보를 습득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이제 좋은 그 장점일 수 있고요. 예. 예,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만 쏙쏙 보니까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단점일 경우입니다. 이 나쁜 측면에서 보면 그 칵테일 파티 효과는 개인의 편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의견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이 더욱 공고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점점 소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특히 그 리더의 경우는 칵테일 파티 효과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나에게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의 말 특히 잘 들리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아청꾼이 많아지고요. 중심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역시 그 커다란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불통의 리더가 만약 회사의 최고 CEO라면 큰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칵테일 파티 효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꼭 아니더라도요. 중간 관리자가 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말 자꾸 해주고 이런 후배가 어쩐지 예뻐 보이고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정말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라 경영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박병규 기자는 어떠세요? 저도 여기서 완전 자유롭진 않겠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편집국장이 듣고 계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퀴즈요.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정해진 양의 일정 부분이나 또 전부가 분양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분양, 2번 재건축, 3번 미용실입니다. 이게 정해진 양이 다 분양이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미분양, 2번 재건축, 3번 미용실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